예, 다음은 저희 통신 분야인데요. 우주 전파 환경이 단파 통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아마추어 무선연맹 최용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단파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마추어 무선 연맹을 대표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애트리에서 이런 전파 환경 연구라든지 주파수 관련돼서 해서 주로 이제 통신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곧 솔라 사이클 25가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전파 환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전리층인데, 사실은 아까 이제 어떤 분 위성통신 KU, KA, C밴드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단파 대역이고, 사실은 이제 KA, KU처럼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전리층을 투과하기 때문에, 아까도 GPS 얘기했다시피 GPS 주파수가 1.2기가 하면은 L밴드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딜레이 정도 신호가 투과해 오는데 페이스가 좀 딜레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성통신에서는 전리층 폭풍, 전리층 문제가 있었을 때 절단되거나 두절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미세한 페이스 변화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통신에 미치는 영향하고 해외 트렌드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솔라 사이클 예보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예측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파 통신을 이용하는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좀 기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보다는 좀 높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25 사이클에도 통상 예보는 뭐 이 정도지만 지난 사이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한 대비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크게는 이렇게 태양 플레어하고 CM이 두 가지가 주로 중요하게 얘기가 됐고요. 뭐 코로나 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CM에는 이제 코로나 매스 이젝션이 있고, 하나는 이제 태양 플레어가 있어서, 태양 플레어는 이제 흑점의 그 마그네틱 필드 속에 갇혀 있는 고에너지 입자가 방사되면서 릴리즈돼서 와서 그 하이 에너지 입자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입자들이 어디를 때리고 투과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CME는 이제 플라즈마 구름이 이제 자기권에 와서 이제 자기권을 이제 터뷸런스 시키는 뭐 이런 서로 연관관계하고 주는 영향들, 그 다음에 우리 소사이어티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표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재로 서로 연관성을 연구할 때, 특히 초보자 내지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그 업무에 연관할 때 내가 전리층인지 또는 뭐 자기층인지, 뭐 또 요즘은 이제 그 유선망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한전 라인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또 지하 해저 케이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머릿속에 그려야 될 건, 저희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은 가까이는 이제 전자기장 그 자기력선도 있고 반알렌 벨트가 있고, 멀리는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데,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플레어하고 코로나 매스 이젝션, 코로나 질량 방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 극대기라고 그래서 항상 심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웨더라고 얘기한 이유는 태양의 기분,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그 버블이 발생하면 큰 영향이 있는 거고, 태양 극대기를 할지라도 태양이 좀 조용하다든지 흑점수가 적을 때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거, 그 다음에 태양에서의 그 위치하고 버블이 터지는 그 각도,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수성 금성들하고 우리 지구 자기장하고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이제 흘러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일본의 NICT 연구소에서 실제 이제 우주 전파 환경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이제 이렇게 태양 X선이 이제 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깊이까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성층권에서 위에서 위에 그 F층 2층에서 D층까지 쭉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이제 태양의 X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제 가시광선은 이 지상까지 와서 우리가 낮 동안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태양의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쪽이 이쪽으로 가고 에너지도 높아지는데, 그 다음에 극자외선의 이제 하이 에너지 파티클들이 이제 자외선을, 전리층을 이제 이렇게, 생성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의 방송, 통신 또 항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전리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전리층이 제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 전리층에는 이제 뭐 D층, 2층, F층도 있지만 때때로 스포라딕 층도 이상 전파가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신하고 항법 얘기하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전리층이 댄스해지면, 밀도가 두꺼워지면 이 전파들이 여기 지나올 때 굴절되거나 또 딜레이 되거나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이 엷을 때는 별 영향이 없지만은 또 차단되거나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신호들은 절대 끊어지지는 않고 미세한 정밀 연구를 할 때 그 타임 딜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고, 여기에서 이제 절단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단파 통신이 절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뭐 이것들은 많이 아시는 게 있지만은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예를 들면 D층은 거의 뭐 10에 뭐 3승, 4승 해서 낮 동안에 이렇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야간에 거의 한 100배 이상 전자 밀도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F층 같은 경우는 낮에는 F1, 2가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게 태양이 사라지면 서서히 이게 줄어들어서 거의 F2층으로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 또는 단파 통신은 이러한 층들을 이용해서, 낮에는 D층이 차단하고 있으니까 멀리 통신할 수 없지만 밤이 되면 F층이 있으니까 이게 전파를 반사시켜서 거의 수천 킬로를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리층 외에도 이제 적도 근처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자기력선들의 극지방이 되겠지만 좌우로 아주 덴스한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태평양 지역에 또는 원양어선들, 선박에서는 오래전부터 선박통신에 단파통신을 이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덴스한 전리층을 이용해서 단파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층이 이렇게 적도 근처에 덴스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마치 다른 저희들 인공위성 측정한 전자 밀도들이 이 아프리카 있는 근처에 또 덴스하게도 홀이 있는 것처럼 뭐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0kHz부터 300을 장파, 300에서 3메가를 중파, 3에서 30메가를 단파, 300메가를 초단파, 극초단파 이렇게 얘기를 부르고 있고, 사용하는 용도는 AM 방송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FM 방송, 단파 방송, 그 다음에 항공 관제, 이 VHF는 행정 군사용으로 쓰는 흔히 손에 들고 다니는 워키토키들은 전부 여기 VHF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GNSS나 S밴드, L밴드 위성통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이 아래쪽은 주로 선박 항공통신이고, 이 위쪽은 화재, 소방, 철도의 그 승무원들이 들고 있는 것들이 전부 VHF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도는 주로 이제 프로포게이션이 도파간으로 전파되는 프로포게이션이고, 여기 중단파는 전리층에서 프로포게이션이 되고 있고, 이 VUHF는 거의 라인 오브 사이트로 빛과 같이 직진성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층을 반사하든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LOS가 확보돼야만이 통신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전리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낮은 주파수는 LOS 이
지상파, 지표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도파 간에 전파되는 그 수학 공식으로 전파 도달거리를 계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단파 대역은 이제 DEF층을 전파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반사돼서 가는 이 지역까지 이 스킵 지역을 우리가 이제 첫 호프고 이 중간에 도달하지 않는 거리를 스킵 지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성통신들은 이 전리층을 다 투과해서 가시광선, 가시 영역에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공위성 통신을 이제 C밴드나 S밴드나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쓰는 이유도 전리층의 영향을 안 받고 바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파 또는 이런 이제 통신 방송 측면에서 이제 이 우주 전파 환경이 일어나는 델린저, 그 다음에 전리층 폭풍, 플라즈마 버블, 극관 흡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어느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가 봤을 때 이제 VHF는 주로 플라즈마 버블, 또 그 다음에 VHF는 스포라드 2층, 그 다음에 단파는 모든 아까 얘기하신 그 RSG 전반적인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전파 환경에 가장 심한 영향 또는 두절까지 통신이 두절되는 영향이 있는 것이 단파 대역이고, 그 외에는 이제 주로 플라즈마 버블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터뷸런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상층부가 아주 댄스하고 하층부는 좀 밀도가 덜한 이런 전리층이 그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낮은 주파수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반사돼서 굴절돼서 이제 단파 통신을 합니다. 이제 델린저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면 솔라 플레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하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온화가 훨씬 증가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리층 밀도가 댄스해지면 다른 주파수들이 여기에 지나가지 못하고 다 흡수돼 버립니다. 흡수돼 버리면 이제 지상에서 통신하기가 어렵게 되고 통신이 끊어지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층이 이제 폭풍, 아까 이제 코로나 매스 이젝션이라든지 이제 자기 폭풍에 의해서 자기장이 흔들렸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 이온들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리층의 밀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면 이제 아래층 주파수들은 더 높은 주파수까지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층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엷어지는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플라즈마 버블의 시뮬레이션인데 주로 이제 일시적으로 수일에서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일어나는 현상인데 적도에서 이제 위도는 남북 방향으로 이런 터뷸런스가 쭉 일어나게 되면 D층, 2층, F층까지 일시적으로 터뷸런스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통신에 영향을, 단파 통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캡 옵섭션이 있는데 이렇게 극지방의 단파 대역이 전리층에 의해서 특히 이제 극지방에는 그 코로나도 발생하는 것과 같이 그 태양에서 오는 하에너지 입자에 의한 전리되어 있는 것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극관 흡수가 있다는 사례들이 태양이 액티브해질 때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이걸 통해서 통신하던 사람들이 단파 통신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키나와까지 이러한 그 플라즈마 버블이나 또는 터뷸런스들이 내려오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플라즈마 버블이 이제 적도 근처에서 발생해서 서서히 중위도 지방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3월, 9월에 꽤 자주 나타나더라. 중위도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시뮬레이션 돼 있고 또 관측 데이터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라드 2층은 태양 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포라드 2층은 태양 활동하고 상관없이, 아까 그, 전리층의 어떤, 버블에 의해서 또는 터뷸런스들이 생겨나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 볼 때는 이제 그 전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 전선 전방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난운이라든지 소나기 구름들이 생길 때 아이싱이 이제
고속 상승 하강하면서 이제 전기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거하고 비슷한데, 기상적인 현상으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오후 시간대에 주로 스포라디층이 나타나서 항공통신에 영향을 줍니다. 항공기들이 100메가에서 130메가대를 사용하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VOR, VHF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 통신장치를 이용해서 비행기들이 착륙, 이륙을 하는데, 스포라디 2층이 생기게 되면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는데, 원주나 또는 강릉 또는 뭐 군산에 있는, 항법장치들의 신호들이 혼신을 줘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상 전파 현상은 아마추어들은 뭐 수천 킬로 통신하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고, 항공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GNSS 그 GPS 얘기해 주셨는데요. GPS는 이제 다른 오차보다도 전리층 딜레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까 거의 10배, 수메타에서 수십 메타 정도로 솔라 맥스하고 미니멈 때 그 정도 데비에이션의 차이가 있다. 근데 아까도 이제 계속 여쭤보시는 것들이 이제 솔라 맥시멈 때 뭐 피크 때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그래 웨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 그랬어도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 전파 환경도 그 루트하고 시간하고 고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뉴욕 가는 항로가 지금 뭐 우주 방사선 노출이 심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처럼 그 시간, 장소, 그 다음에 태양의 이벤트를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넣어서 예보관이 3시간마다 기상 예보를 하듯이 이 스페이스 웨더도 제주도에 있는 우주 전파 환경 센터에서 문자로 3시간마다 발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상공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기부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건 이제 그 나라에서 또 서비스를 하겠죠. 아직은 외부에 대해서는 서비스 받으실 수 없고, 이제 인터넷적으로 여기 계신 이제 전문가들, 교수님, 박사님들은 직접 확인하거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이 이제 제일 영향을 주고 있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위성을 이용해서 에스바스하고 그라운드 베이스된 지바스로 위성 항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1인데, 카테고리 1에서는 이제 고도 60m 정밀도로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수직 오차는 4m까지 오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카테고리 1 공항은 거의 뭐 안개 또 시정이 나쁜 상황에서도 계기 비행에 의해서 완전히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곳에서는 전리층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 오차가 7.9에서 9.9까지의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항법에서는 굉장히 고정밀을 요구하다 보니 전리층의 그런 오차 편차까지도 우리 항공기 안전에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점에서 실제 저도 요즘 이제 다른 그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나라 여러 지점에서 그 고정된 GPS의 좌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에서 제공해 주는데, 실제 제가 측정한 GPS 데이터하고 근처에 아는 대부분 이제 기상청, 국토부 이런 사이트에서 주는데, 고정된 좌표에서 GPS 수신해서 그 보정값을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신한 거와 보정값을 서울에도 여러 군데에서 서울 전체에서 거의 에큐러시가 1cm, 2cm 정도 에큐러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GPS 수신하시고 근처에 있는 고정국의 데이터를 인터넷, 와이파이, 블루투스로 연결하시면 거의 1cm, 2cm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층의 보정값을 실시간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빈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봤을 때, 실제 우리하고 고도가 비슷한
동경이라든지 또는 남쪽의 가고시마 또 북쪽의 북해도에 봤을 때 1년에 TC 유닛으로 70회 70 이상, 90 이상, 110 이상 그래서 빈도가 꽤 1년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층의 영향이 항법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을 이용하는 걸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한 가지는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파워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의 페마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에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례를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하자면은 전파 통신에서는 이제 단파 통신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약화하는 방법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 LOS를 이용하는 VHF에서는 블랙아웃 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이제 위성 통신에서는 고도를 낮춘다든지 주파수가 더 올라감으로써 전리층 흔들림을 피해갈 수 있다. 아주 익스트림한 스톰의 경우도 C밴드 이상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지상의 이제 유선 통신, 파이프라인 이런 데서는 제한적인 임팩트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질문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나중에 메일로 또 주셔도 그렇게 하시죠. 최용석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